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인간은 오직 악하기만 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쯤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민중봉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4년간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온갖 거친 죄수들 속에서 지내면서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인간은 정말 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다 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 속에 계속 갇혀 살았다면 죄와 벌, 백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어준 이야기는 오늘 낭독해드리는 단편소설 농부 마리에이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 주간의 두 번째 날이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하늘은 푸르렀다. 태양도 높이 떠서 따뜻하고 밝은 햇살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주 우울했다. 나는 막사 뒤편을 어슬렁거리면서 견고한 수용소 울타리의 말뚝들 숫자를 세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습관이었을 뿐 셀 마음이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용소에서 휴일이 시작된 후 벌써 두 번째 날이었다. 죄수들은 노역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상당수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욕설과 말다툼이 이어지곤 했다. 추잡하고 불쾌한 노래, 침상 밑에서 몰래 하는 카드놀이, 너무 난장판을 만들었기에 동료들 간의 재판에 의해 반쯤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서 정신이 들 때까지 침상 위에 털옷으로 덮인 채 누워있는 몇몇 죄수들. 벌써 몇 번이나 모습을 드러낸 칼들. 이 모든 것들이 휴일 이틀 동안 나를 죽을 만큼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술 취한 사람들의 방탕한 짓을 볼 때마다 혐오감 때문에 몸서리를 치곤 했는데 여기서는 특히나 그러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간수들도 감옥을 들여다보지 않고 방 수색도 하지 않을 뿐더러 술을 들여오는 것도 눈 감아 주었다. 이런 불황자 같은 인간들에게도 1년에 한 번쯤은 놀고 즐길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내 마음속에서는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나는 폴란드인 정치범인 엠츠키와 마주쳤는데 그는 음울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번쩍거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강도놈들이 너무 싫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씹어뱉고는 내 옆을 지나갔다. 나는 15분 전쯤에 도망 나왔던 막사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건장한 사내 6명이 가진이라는 이름의 술 취한 따따르인을 제압하기 위해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었다가 결국 그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에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무지막지하게 팼는데 그렇게 맞으면 낙타라도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내들은 이 헤라클레스가 좀처럼 죽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 걱정 없이 두드려 팼다. 지금 돌아와 보니 가지는 감옥 끝 구석의 침상 위에 살아있는 기색이 거의 없이 무감각한 돌덩이처럼 누워 있었다. 그는 털옷에 덮여 있었고 모두가 말없이 그의 옆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내일 아침이면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맞고도 살아나기는 아마 힘들 거야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쇠창살이 있는 창문 맞은편에 내 자리로 조심스럽게 들어간 후 머리 밑에 손을 베고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나는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좋아했다. 잠자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백일몽에 잠겨보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땐 아무런 백일몽도 꾸어지지 않았다. 심장은 불안정하게 뛰었고 귀에는 엠츠키의 말이 울려 퍼졌다. 나는 이 강도놈들이 너무나 싫어.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때의 내 느낌을 묘사해야만 하겠는가. 나는 지금도 밤의 꿈속에서 그때 일을 보는데 그걸 묘사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을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아마도 내가 수용소 시절의 삶에 대해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죽음의 집을 15년 전에 쓰긴 했지만 그건 아내를 죽인 죄인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화자로 삼아서 쓴 것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덧붙여보자면 그때 이후로 심지어 지금까지도 내가 아내를 죽인 죄 때문에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어쨌거나 자리에 누운 나는 차츰 졸림을 느끼다가 나도 모르게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보낸 그 4년간의 시간 내내 나는 끊임없이 나의 모든 과거 일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 추억들 속에서 예전의 삶을 다시 체험하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 추억들은 저절로 떠오른 것들이었으며 내가 자신의 의지로 떠올린 적은 거의 드물었다. 추억들은 간혹 그 형태를 분별할 수 없는 점과 선으로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완전한 그림, 즉 어떤 강력하고도 총체적인 인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나는 그 인상들을 분석했고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일들의 새로운 특징들을 부여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 일들을 내 스스로 수정하곤 했다는 것인데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큰 재미를 느꼈다. 이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겨우 9살이었던 유년기의 사소한 순간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잊고 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유년기의 추억들을 특히나 좋아했다. 내게 떠오른 것은 우리 마을에서의 8월이었다. 건조하고 청명했지만 좀 춥고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여름도 끝자락인 때라 이제 곧 모스크바로 가서 겨울 내내 지겹도록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했기에 나는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나는 탈곡장을 지나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 로스크로 올라갔다. 계곡의 건너편을 따라 숲까지 이어지는 울창한 관목지대의 이름이 로스크였다. 그 관목지대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데 30걸음쯤 되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농부가 혼자 밭을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농부는 산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땅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움직이기 힘들어했으며 따라서 이따금 그가 워워 하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내게까지 들려온 것이다. 나는 우리 경작지의 농부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누군지는 몰랐다. 어쨌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 역시 내 일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호두나무 가지를 꺾어서 개구리를 때려잡을 회초리를 만들고 있었다. 호두나무 회초리는 참 예쁘긴 하지만 자작나무 회초리와는 반대로 튼튼하지는 않다. 나는 작은 곤충들과 딱정벌레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것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개중엔 상당히 화려한 것들도 있었다. 표면이 붉고 노란색이며 그 위에 검은색 반점이 있고 작고 잽싼 도마뱀도 좋아했다. 뱀은 무서워했지만 뱀은 도마뱀보다 마주칠 일이 훨씬 적었다. 그곳에는 버섯이 적어서 버섯을 따려면 자작나무 숲으로 가야만 했는데 나는 그곳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버섯과 산딸기가 자라고 작은 벌레와 새, 고슴도치와 다람쥐가 있는 숲만큼 내가 좋아한 것은
일생에 없었다. 썩은 나뭇잎들에서 풍기는 축축한 냄새 역시 너무도 좋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우리 마을 자작나무 숲에서 나는 냄새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런 인상들은 내 온 생애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깊은 정적 속에서 갑자기 분명하고 뚜렷한 담과 같은 고함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늑대가 온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는 두려움 때문에 얼이 빠진 채 소리를 지르며 밭을 갈고 있던 들판의 농부에게 곧장 내달렸다. 그 사람은 마레이라는 농부였다. 그런 이름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두가 그를 마레이라고 불렀다. 50살쯤 되는 그는 몸이 단단하고 키가 상당히 컸으며 빽빽하게 자란 밤색 수염 속에는 흰 털이 많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그와 말을 해본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나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말을 멈추어 세웠다. 내가 달려와서 한 손으론 그의 쟁기를, 다른 손으론 그의 소매를 꽉 붙잡는 것을 보고 그는 나의 공포심을 알아차렸다. 늑대가 오고 있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동안은 내 말을 거의 믿었던 것이다. 늑대가 어디 있니? 누군가 소리를 쳤어요. 늑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잘못 들은 게로구나. 자, 보아라. 여기 어디에 늑대가 있다는 거니?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온몸을 떨면서 그의 옷을 더 세게 잡고 매달렸다. 내 얼굴은 틀림없이 매우 창백했을 것이다. 그는 걱정스러워하는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저런, 아주 단단히 놀란 모양이구나. 아이고 얘야, 괜찮아 이제. 이 애를 어쩌나. 그는 손을 내밀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자, 이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 입술 가장자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특히 놀라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흙이 묻어서 더러워진 손톱색이 검은 두툼한 손가락을 뻗어 나의 떨리는 입술에 살짝 갖다 대었다. 그리고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천천히 지어 보이며 말했다. 이런 세상에나 왜 이렇게 놀란 거니? 이거 참. 나는 늑대가 없으며 나에게 들린 늑대가 온다는 말은 환청이었음을 곧 깨달았다. 그런데 그 고함 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함 소리는 예전에도 사실 한두 번 환청으로 들은 적이 있었기에 나는 곧 그것에 대해 착각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 가려무나. 내가 너의 뒷모습을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절대로 널 늑대에게 넘겨주지는 않으마.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며 그가 덧붙였다. 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송호를 그어주더니 자신도 송호를 그었다. 나는 거의 10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갔다. 내가 가는 동안 내내 마레이는 자신의 말과 함께 우두커니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그토록 경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다. 하지만 계곡의 비탈을 올라가서 첫 번째 곡물창고에 이를 때까지도 여전히 늑대가 나올까봐 무척 겁을 내며 걸어갔다.
거기에 다다르자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리 집 강아지 볼초크가 내게 달려들었다. 볼초크 덕분에 완전히 기운을 차린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레이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뚜렷이 볼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에게 손을 흔들자 그도 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을 움직여 밭을 갈기 시작했다. 워워! 그가 외치는 소리가 다시금 멀리서 들려왔고 말은 쟁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단숨에 떠올랐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놀랍고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이다. 나는 문득 깨어나 정신을 차렸고 침상 위에 걸터 앉았다. 추억 회상으로부터 나온 조용한 미소가 여전히 내 얼굴에 피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조금 더 회상을 이어나갔다. 그때 마레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레이에 대해서도 금방 잊어버렸다. 나중에 간혹 그와 마주쳤을 때도 내가 그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늑대뿐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 갑자기 이 시베리아에서 그 만남의 모든 장면이 아주 선명하면서도 극히 상세한 것까지 떠올랐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 만남이 내 마음속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잠들어 있다가 그것이 필요할 때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가엾은 농로에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미소와 송호를 긋던 모습, 머리를 끄덕이던 모습이 생각났다. 나의 떨리는 입술을 주저하듯 살며시 부드럽게 만지던 흙이 묻어 더러워진 두툼한 손가락이 특히 기억났다. 물론 누구라도 어린아이를 달래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한갓진 만남 속에는 마치 무언가 전혀 다른 일이 생겼던 것 같다. 만약 내가 그의 친아들이었다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그때보다 더 찬란한 사랑으로 빛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우리 집의 소장농이었으며 나는 어쨌든 그의 주인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해 주었는지는 아무의 관심사항도 아니었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가 보상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냥 어린아이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뿐일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만남은 빈 들판에서 이루어진 호젓한 만남이었기에 아마도 하나님만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의 자유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지도 짐작하지도 못한 어떤 거칠고도 짐승처럼 무식한 러시아의 농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도 고양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얼마나 섬세하고도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으로 채워줄 수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렇게 되자 내가 침상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문득 이 불행한 사람들을 이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또한 온갖 증오심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마치 기적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도 기억난다. 나는 마주치는 얼굴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걸어갔다. 머리를 깎이고 얼굴에 낙인이 찍히는 치욕을 당한 농부들, 술 냄새를 풍기며 쉰 목소리로 크게 노래를 부르는 이들, 이들도 어쩌면 마레이와 똑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말이다. 나는 그날 저녁 다시 엠츠키와 마주쳤다. 불행한 사람. 그에게는 마레이에 대한 나의 추억과 같은 일은 없었고 나는 이 강도놈들이 싫어 라는 시선으로 밖에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죠. 거기에 두 남자가 적으로 만나서 목숨을 걸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수구에 빠져 살려달라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당장 살기 위해 눈앞의 존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마음속 한구석엔 정말 한없는 연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은 사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태초의 사람인 아담이 신의 호흡을 머금고 태어났다고 하니 그 한 번의 호흡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